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강사 박하은입니다. 2019학년도 2회차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문제 풀어보셨습니까?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조금 더 풀이 효과 높아지니까 반드시 풀어보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일단은 우리가 출제 문항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한 후 조금 더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하고 2회차의 지금 문제 출제 비율을 좀 보시면요. 비교적 고르게 출제가 되긴 했지만 단원에 따라서 출제가 조금 더 많이 된 단원들이 좀 보이시죠? 자, 태양계와 지구 혹은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그 파트에 조금 더 많은 양의 문제가 1회차에 비해서는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회차에서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해서 다음에 또 여기에서만 많이 출제가 되리란 법은 없어요. 따라서 전 단원을 좀 고르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기존 시험에 비해서 점점 문제들이 개념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지식들을 묻기보다는 그것들의 특징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몇몇 가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개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센서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센서에 대한 문제는 거의 아주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센서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매회 다른 센서들의 답을 이제는 골라가면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때 센서에 대한 문제들은 이 제시문 속에 거의 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감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것은 압력의 정의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묶어서 압력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줄여서 얘기하면 압력을 감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압력의 정의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제시문을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터치스크린이나 디지털 저울이요. 자, 우리가 체중계를 재기 위해서 어떤 저울 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의 몸의 무게에 의해서 그 체중계가 눌려지게 되죠. 여기서도 압력을 느낄 수 있고 터치스크린, 누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을 감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누르는 상황들을 계속 제시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압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압력 센서라고 고르셔야 되겠고요. 1번의 가스 센서는 4번의 화학 센서의 일종이죠. 그죠? 그리고 소리 센서의 경우는 초음파, 음파 탐지기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센서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1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4N과 8N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고요. 단, 모든 마찰과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가 묻고 있는 건 가속도예요. 가속도 하면 딱 생각나셔야 되는 거 뉴턴, 가속도 법칙 생각나셔야 되겠죠. 더불어서 어떤 공식 생각나십니까? F는 ma 공식이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a가 가속도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 값을 문제에서 주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요. 1kg의 물체, 문제 그림 속에도 나와 있죠. 1kg이기 때문에 여기는 1kg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7문이죠. 그럼 문제에서 분명히 힘을 주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두 번의 과정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는 가속도 법칙, 하나는 합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 물체에 지금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 힘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물체에 얼마로 작용하는지를 구하는 합력에 대한 것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합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요. 자, 지금 힘이 나란하게 작용할 때 만약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냥 합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림과 같이 이렇게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뺍니다.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그 물체가 느낄 수 있는 합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8N, 4N이니까 8N에서 4N을 빼면 결과적으로 얼마예요? 4N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다가 4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네모값은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예요? 4가 나올 것이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의 단위를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묻고 있는 거예요. 합력과 가속도 법칙 공식에 대한 것이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 낯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개념서 이용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세물체 A, B, C를 각각 1H, 2H, 3H의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어요. 일단 1, 2, 3H 높이에 가만히 있는 상황 속에서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겠어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놓았어요. 그럼 떨어지면서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지금 위치 에너지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무엇으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100% 바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자, 저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100% 전환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갑니다. 그럼 지금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이라고 묻는다는 말은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누가 제일 작아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이죠. 그죠? 그럼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구합니다. 근데 질량이 같은 세물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무엇? 오직 높이만 영향을 주겠죠. 위치 에너지가 작은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가장 낮은 걸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높이 어떤 것? A가 가장 낮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다르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지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보았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을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 순간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을 물어보았지만 떨어지는 순간에 속력이 가장 느린 것은 똑같은 문제죠. 운동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속력도 느릴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속력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밑에서 속력을 다르게 던졌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높이 올라가겠는가? 어떤 것이 가장 높이가 가장 적게 올라가겠는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그림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공전하는 어떤 행성의 타원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딱 보고 이런 궤도 얘기 나오는 순간 케플러 생각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색칠된 거 보면서 면적 속도 일정 법칙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케플러 알지? 면적 속도 법칙 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면적 속도 법칙 이건 뭐였지? 이러시는 순간 개념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거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습니다. 이 행성이 60일 동안 전체 공전궤도 면적의 6분의 1을 휩쓸고 지나간다면 이 행성의 공전주기는 하고 물었어요. 공전주기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공전주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6분의 1 면적, 그죠? 그러니까 전체 한 바퀴를 얘기했을 때 6분의 1 면적, 6분의 1 바퀴를 돌았다고 보시면 되겠지. 이제 면적이니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니까 그냥 한 바퀴 6분의 1 정도를 돌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이제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해서 전체 6 나오면 되겠네요. 전체 1 나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6분의 1 도는데 지금 60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한 바퀴 도는 데는 시간이 얼만큼 걸릴까? 6분의 1이 한 바퀴 되려면 곱하기 얼마 해야 되나요? 곱하기 6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네요. 곱하기 6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따라서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360일 나올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분의 1 면적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가 지금 60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반 면적을 지나갈 때는 시간이 얼만큼 걸리겠는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6분의 1이 60시간이라면 해볼까요? 6분의 1이
60시간이에요. 그러면요. 절반 면적이라고 했으면 얼마일까? 면적 속도 일정법칙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 이거 몇 배 된 건 거예요? 3배 된 거죠? 따라서 이것도 몇 배 하시면 됩니까? 3배에서 180일. 그럼 절반 면적을 휩쓸고 가는 것. 즉 절반 이동하는데 180일 걸리는구나. 그럼 전체는요 360일이겠죠.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 360일을 고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전 주기를 물어볼 수 있지만 절반 면적 혹은 절반을 가는데 얼마 걸릴까라고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4번. 자, 5번입니다. 자, 5번 이 문제를 보시면서 아마 좀 낯설게 느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평소에는요, 다이오드가 답인 그런 문제들 많이 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제시문들, 박스에다가 제시문들을 주죠. 뭐라고 제시문을 주냐면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것이다. 또 다른 제시문으로, 자,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 뭐 정류작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요게 뭘까라고 물어보면 다이오드 이렇게 골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묻지 않고 지금 다이오드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도 조금씩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5번.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켰어요. 자, 그런 것을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다이오드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그 작용을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할 건 없는 거예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따라서 정류작용이라는 단어가 낯서셨다면 지금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다이오드에 대한 특징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나머지 보기들도 보시면서 이거 만유인력 법칙, 뭐 작용 반작용 뉴턴 같은 거 생각나시죠? 이런 것들 떠올려 보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은 개념설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정답은 1번. 자, 6번입니다. 그림 딱 보는 순간 열기관이라는 생각 떠오르셔야 되고요. 열효율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열기관, 열효율이란 단어들이 종종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림에서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냥 문제를 읽지 않아도 그림 보는 순간 딱 떠오를 수 있는 정도로 조금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림은 열기관의 1회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두 열기관 가하고 나의 열효율이 같을 때 나가 한 일, 기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았고요. 자, 가하고 나에 대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열기관은요, 지금 내가 열을 공급해줘요. 공급한 열을 가지고, 이게 공급이죠? 공급한 열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100% 내가 100을 주었다고 해서 100이 모두 다 일로 갈 수는 없습니다. 100%다 일로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열원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버려졌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한 일은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공급된 거에서 버려진 것 빼면 일값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상황을 왜 얘기하느냐? 보세요. 가요. 100 공급해 주었어요. 근데 얼만큼 버려졌어요? 80만큼 버려졌죠? 그럼 그 차이가 얼마예요? 20이죠? 이게 바로 뭔 거예요? 1인 거라고요. 지금 했던 내용을 이렇게 표로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 50만큼 공급해 주었어요. 그런데 40만큼 버려졌어요. 50만큼 주었는데 40만큼 버려졌어요. 그럼 나머지 10만큼 일했겠네요. 이거 얼마겠습니까? 10이라고요. 오케이? 따라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물론 열 효율이 같을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 효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열 효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공급해 준 거 대비 공급 100만큼 해줬는데 실제로 한 일은 20이야. 이게 열 효율이죠. 100분율로 해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곱하기 100 하면요. 20%가 열 효율인 건 거예요. 그럼 나도 열 효율 똑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20%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공급한 건 50이에요. 근데 얼만큼 일을 했길래 20%가 나올까요? 그럼 요렇게 하면 2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얼마 들어가야 돼요? 10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 공급한 거 버려진 거 그 차이가 한 일만큼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푸실 수는 있죠. 풀이 방법은 두 가지.
하지만 두 가지 다 기억은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쉬워도요. 되셨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 투과력이 높아 뼈의 골절이나 복부 질환 검진에 사용하는 CT, 컴퓨터 단층 촬영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는 이건 그냥 고르셔야 되겠죠? 정답 뭡니까? X선입니다. X선. X선은 엑스레이나 CT에 사용되는 전자기파인 것이죠. 그죠? 나머지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내 눈에 보이는 거. 가능해. 무엇이?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이런 걸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가시광선 바깥쪽으로 적외선, 자외선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외선은 살균력이 강하죠. 그리고 적외선은 열감지 카메라 이런 데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적외선입니다. 일단 CT, 엑스레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X선 생각해 주시고요. 뭐 MRI 이런 것들 이제 자석에 대한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물질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반응 속도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잘 보이지 않다가 보였어요. 자, 반응 속도에 대한 거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생각을 해보면요. 자, 온도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농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표면적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촉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열 같은 거 해주죠.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화학물질이 반응을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고 해요. 그때 화학물질의 농도가 되게 옅어요. 둘이 만날 확률이 좀 적어. 그럼 반응 속도 잘 안 일어날 거예요. 화학물질이 많아서 막 자기들끼리 막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럼 반응은 잘 일어나겠죠. 농도가 진하면 좋아요. 됐죠? 접촉하는 표면적은 당연히 넓으면 좋죠. 그 촉매는요. 종류가 두 가지 이제 빨라지는 것도 있고 느려진 것도 있지만 빨라지는 정촉매를 사용하면요. 반응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느려지는 경우를 물어보았네요. 그럼 이것의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통나무를 잘게 쪼갰습니다. 잘게 쪼갰어요? 그럼 뭐예요? 표면적이 넓어진 거네요. 그럼 빨라지는 거네요. 이건 빨라지는 겁니다. 느려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네요. X. 부채질을 하면 숯불이 더 환하게 타오른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 체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불 탈 때 막 부채질하면요 더 확 타오른다고요. 그 말은 부채질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한 산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도 증가하는 겁니다. 반응 속도 빨라지는 거죠? 해당하지 않네요. 3번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으면 쉽게 상하지 않는다.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라는 것은 온도가 높다 낮다? 낮다는 거죠. 온도가 낮네요. 온도가 높아야지 반응 속도 빨라지는 건데 온도가 낮은 공간에 넣었으니 속도는 당연히 느려지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되겠네요. 되셨죠? 4번. 이산화망가니즈를 넣으면 과산수가 빨리 분해된다. 단어에서 느껴지죠.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산화망가니즈가 바로 뭐냐면 촉매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고요. 이렇게 반응 속도에 대한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학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3번. 자, 9번 볼게요. 자주 보이는 그림이죠? 딱 보는 순간 공유결합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자, 그림은 수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수소는 분자로서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자가 하나 있고요. 이것도요. 이렇게 전자가 하나 있어서 전자쌍을 공유하는 무슨 결합? 공유결합을 하죠. 공유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수소 분자가 되게 되는데 이 수소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는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소 원자 두 개예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되셨죠?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이 이 그림인 거죠. 그죠? 자, 극성 분자에다 지금 전자의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일 것이고요. 이원자 분자에다 지금 원자 하나, 두 개 있죠? 이원자 분자가 많네요.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자,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지금 얘기했고요. 공유 전자쌍은 4개이다. 지금 몇 쌍 공유했습니까? 한 쌍 공유했죠. 따라서 이것은 한 개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따라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수소의 이런 모형 이외에도 산소라든가 뭐 암모니아 그런 것들의 모습도 한 번씩 봐두시길 바랍니다. 10번.
다음은 숯과 메테인의 연소를 나타낸 화학 반응식이다.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물질은 하고 했습니다. 연소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아, 산소 딱 들어가겠구나. 산소 들어가서 빛과 열을 내면 타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탄소, 기억, 이산화탄소. 아이고 고민할 거 없이 이 안에 뭐 들어가야 된다. 산소 들어가야 된다. 마찬가지죠. 메테인도요. 자, 산소 들어가서 화학 반응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 정답은요. 연소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3번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혹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반응 이렇게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이고 생성물이지 않습니까? 반응 전에 들어간 원소의 종류, 원자의 개수는 반응 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탄소 하나 들어갔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탄소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이 O2 어디서 나왔을까? 들어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 산소고요. 다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 뭐라고 읽을 수 있어요? 아르곤이죠. 이것은 수소기체고요. 이것은 질소입니다. 자, 화학식 보시면서 이것들 이름도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1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합성의약품은 했습니다. 자, 합성의약품에 대한 설명들이 제시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 여러 가지 합성의약품들의 특징들을 좀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죠. 자, 해열 및 진통 효과가 있다. 진통제네요. 그죠? 자,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한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뭐 생각나셔야 됩니까? 아스피린 생각나셔야 되겠죠? 조금 더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줄인 것이다. 아스피린입니다. 자, 이것은 뭐 더 설명할 거 없이 아스피린에 대한 특징들이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 반복해서 나중에는 이런 거 나왔을 때 바로 아스피린 떠올릴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이라는 것은 항원을 주입해서 내 몸에서 방어에 대한 연습을 해보는 것이고요. 제산제는요. 우리 위에서 강한 산성물질, 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중화시키는 중화 반응을 위해서 염기성 물질을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얻게 된 항생제죠. 항생제 한번 써볼까요? 따라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12번. 그림은 탄소 나노튜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막 특징을 주죠. 제시문을 이렇게 주면서 나노물질이다. 그리고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얘는 무엇일까? 1번 그래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답은 탄소 나노튜브.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때요? 그것에 이 탄소 나노튜브를 주고 그것에 대한 질문들, 이렇게 개념들을 쭉 보기로 만들어서 하나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묻죠. 그럼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것은 조금 더 개념이 탄탄해야지 오답이 없습니다. 그냥 제시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 이런 특징 갖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고르세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어떤 제품을 어떤 그 단어를 주고 그것의 특징들을 1, 2, 3, 4로 주었을 때 몇 가지는 쉽게 고를 수 있지만 몇 가지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조금 더 개념들을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보세요. 자,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그래핀을 이렇게 돌돌 말아놓은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말아놓은 튜브 형태로 말아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나노튜브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노물질일 겁니다.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라고 했죠? 이게 다 탄소예요. 요거. 이런 게 다 탄소거든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원소는 탄소입니다. 됐죠? 이 탄소 나노튜브는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강도가 매우 강해서 우리 아주 미래에 각광받는 물질이죠. 지금도 이걸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따라서 철보다 단단하다. 맞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에요. 연필심으로 사용한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흑연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 나오냐면요. 흑연 나오고요. 그래핀 나오고요. 그리고 플로렌 나오고요. 탄소 나노튜브 나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흑연 이외에 뭐 그래핀이라든가 탄소 나노튜브라든가 플로렌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금 이미지가 떠오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부분 해당하는 부분 찾으셔서 한 번 더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그림은 콩과 식물의 뿌리에서 일어나는 물질 A의 고정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콩과 식물, 그리고 물질 A의 고정,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자, 고정이라는 것은요, 자, 질소 고정이란 단어가 좀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낯서시죠, 그죠? 이 문제를 통해서 질소 고정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자, 질소 고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기의 많은 부분들은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질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소입니다. 왜냐면 우리 몸의 대부분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요,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이외에 질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질소를 공급받아야 해요. 그런데 대기 중에는 분명히 질소가 있어요. 이렇게 N2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질소가 이렇게 삼중결합을 하고 있죠. 공유결합 중에서 손을 3개를 뻗어 서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콩과 식물들 밑에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이런 토양 세균들이나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세균들은요,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암모늄 이온과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식물로 이렇게 흡수가 질산이온 같은 걸로 바뀌어서 뿌리로 흡수가 되어서 어떠한 뭐 콩을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다른 생물들이 섭취하면 다른 생물들로 이렇게 질소들이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소의 이용에 대한 상황들을 나타낸 겁니다. 그때 질소의 이용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질소 고정 과정을 지금 나타내 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뭡니까? 1번 질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뿌리옥 박테리아 그림, 그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식의 그림들. 지금 여기 사실 암모늄 이온에서 질소들이 이렇게 보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긴 했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고요. 낯선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4번. 그림은 DNA 구조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DNA 나와 있네요. 보기 바로 볼게요. 이중나선 구조이다. 지금 그림에서 느껴지시죠? 지금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중나선 구조가 맞습니다. 염기 아데닌은 구아닌과 결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DNA 염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4가지는요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죠. 아데닌은 무엇과? 티민과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아데닌 옆에요, 티민 이렇게 있고요. 사이토신 옆에요, 이렇게 구아닌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 답이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요, 일단 이거는 맞고요. 염기 아데닌은 구아닌과 결합한다. 아니라는 거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2번입니다. 3번에 자,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 2번에서 답을 확실하게 그림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란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져도 이 문제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아, 이거 문제 속에서 조금 더 쉬운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고 접근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답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기본 단위요.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는 맞습니다. 정답은 2번. 15번.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세포막은요,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인지질이라는 거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중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인질, 이 머리 부분이 뭐예요? 친숙이죠. 물을 좋아해요. 됐어요?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은 어때요? 물을 싫어하는 소숙이죠. 꼬리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친수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도록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단백질들, 막단백질들이 끼어져 있어서 물질 교환에 관여하게 됩니다. 자, 불러볼게요.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맞죠?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다. 그래요? 친수성 맞죠?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 출입이 일어난다. 물질 출입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네요.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바이러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바이러스는
반드시 무엇과 같이 비교를 하시냐면요. 세균과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씩 볼까요? 자, 기억. 비감염성 병원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병원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병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라든가 세균으로 인한 질병들 모두 다 감염성이죠. 그죠? 감염에 의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뭐 감기만 봐도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인데요. 감염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감염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염성 병원체고요. 틀렸습니다. 대장균, 콜레라균이 속한다. 대장균, 콜레라균은 모두 다 세균에 해당이 됩니다. 됐어요? 따라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숙주 밖에서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냥 숙주 밖에서는 그냥 단백질 알갱이일 뿐이에요. 네, 숙주세포 안에서 숙주세포가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숙주세포 밖에서는 아무것도 잘 못하지만 안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밖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디귿만 맞다. 2번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제시문 줘놓고선 이것을 세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 거예요. 따라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좀 공부를 같이 해놓으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다음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보았어요. 자, 물질 대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죠. 자, 동화작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합칠, 동 생각하셔도 됩니다. 흩어져 있던 것이 합쳐져요. 그럼 어때요? 커지겠죠.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되는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이화는 이별해, 헤어져, 이별해 할 때 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라는 것은 흩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분자가 저분자로 됩니다. 오케이? 사실 그것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림 속에서 답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단백질로 되는 과정이에요.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단백질로 되는 과정, 요 화살표네요. 동화작용이네요.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어요. 그림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에너지가 지금 들어가요, 나와요? 들어가고 있죠. 흡수된다. 그림 속에 그대로 답이 있습니다. 다음 거.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아되는 과정은 이화작용이다. 자,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게 물이죠? 이게 이산화탄소로 요렇게 되는 과정이 나이다. 이것은 분해예요? 합성이에요? 분해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됐어요? 상대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합해지고 이 알갱이들 커지는 거 보이죠? 합해지는 거니까 얘는 분해되는 거라고. 그림 크기가 다르죠? 덩어리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 흡수 분해되어 있는 거 어디에 있어요? 1번에 있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림 속에 답이 있더라.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는요. 자, 그냥 제시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성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이다. 그때 뭘 이용했대요? 자성을. 되셨죠? 저장된 정보를 읽어낼 때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뭔지 정확히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자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성, 자기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기기록 카드입니다. 자기기록 카드는요, 자성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죠.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뭡니까? 코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전류의 흐름이 전류가 흐름이 생기기도 하고요.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뭐 CD 같은 경우는 빛을 이용해서, 액정은 여러분들 LCD 모니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액체 결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전동계는 여러분들 모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터 회전하는 거 있죠. 그죠? 정답은 4번. 제시문 속에 답이 있으니까 고르고 넘어갈게요.
19번. 다음 중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적색 편이가 커진다. 허블이 관측이 의미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적색 편이가 커진다. 적색 편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스펙트럼 상에서 흡수선의 위치가 적색 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도플러 효과도 얘기할 수 있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죠. 적색 편이는 멀어지는 은하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먼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진대요. 가까이 있는 건 천천히 멀어지고 멀린 건 더 빨리 멀어지고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은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허블이 관측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주 팽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커지고 있다. 어디 있어요? 2번에 있네요. 이건 뭐 더 설명할 거 없는 내용인 거예요. 적색 편의에 대한 이야기들. 거리 먼 것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예요. 수축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그죠? 우주 온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죠. 따라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신생대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지질시대에 대한 것으로서 1번부터 4번까지 자, 제시문 이렇게 보기들을 보면서 이것이 각각 어느 시대의 특징인지 매칭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존층이 만들어졌다. 고생대죠. 지질시대 중 가장 길다 뭡니까? 선캄브리아대죠. 시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화폐석, 매머드, 아유 이게 가장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고요. 육상으로 생명체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고생대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중생대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았는데 중생대는 파충류 시대입니다. 암모나이트 같은 거 나오면요. 중생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21번입니다. 자, 암에 대한 질문이 나왔네요. 자, 예전에 암의 그 특징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요. 암의 발생 요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묻고 있습니다. 자, 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부모대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담배 피지 마세요. 암에 걸리기 쉬워요.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결국에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암이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흡연은 암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유전적인 거 아니죠. 그죠?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한다. 정상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거, 암을 발병시키는 물질,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볼 수 있으시죠? 정답 4번. 22번. 그림은 일식대, 태양, 지구, 달의 위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일식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지만 그림을 보고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는데 그 앞에 달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럼 태양이 보이지 않겠죠? 태양이 가려진 상황들 일식입니다. 즉, 태양, 달, 지구 순서로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만약에 태양, 지구, 달 이렇게 있으면 요건 뭡니까? 월식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달의 위상을 얘기하면 이때는 달이 이쪽이 밝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는 부분만 보이는데 지금 지구가 바라보는 이 부분은요. 어둡습니다. 따라서 어때요? 까마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사기라고 하고요. 이때 보름달이죠. 망입니다. 해볼까요? 달의 위상은 망이다. 아니죠. 지금 일식 묻는 거예요. 일식은 뭐예요? 사기입니다. 매달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구가 있고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긴 하지만 이런 일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완벽히 일직선상에 놓여야 됩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나가는 길과 달이 지나가는 궤도 이 둘은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정확히 일직선상에 놓이는 건 아주 드물게 일어나게 돼요. 따라서 매달 일식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지금은 일식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일직선상에 놓였겠지요.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23번 볼까요? 달의 위상이 변하여도 달 표면의 무늬가 변함이 없는 이유는 했습니다. 자,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달을 보았을 때 늘 토끼가 방아 찧는 그 모습이 보이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왜 이렇게 늘 같은 면이 보입니까? 그 이유는 달의 공전 궤도와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한번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지구예요. 그리고 이게 달이에요.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됐어요. 그때요. 자, 지구에 이렇게 깃발이 꽂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달에다가 깃발을 꽂을까요? 달에다가 깃발을 꽂아야죠. 자, 달에다 이렇게 깃발을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에서 이렇게 봅니다. 지구에 사람이 봤어요. 깃발이 보이네요. 토끼가 방아 찧고 있는 깃발이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달이 공전할 거예요. 달이 여기까지 이렇게 옵니다. 달이 여기까지 와요. 그때 달이 이렇게 그냥 왔으면 깃발 어디 써야 돼요? 여기 써야 돼요. 달이 이렇게 오는 동안 뭐 할 거냐면 달도 그 공전과 더불어 자전을 할 거예요. 달도 스스로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얼만큼 도냐면 잘 보세요. 달이 이렇게 있었다가 이렇게 자전을 할 건데 딱 지금 지구 기준으로 했을 때 달이 공전 얼만큼 했어요? 4분의 1만큼 공전했지요? 달이 공전을 4분의 1만큼 했어요. 그때 자전도 딱 4분의 1만큼만 자전합니다. 그럼 깃발 어디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와야 되죠? 깃발이 실제로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럼 지구에서 보면 또 어때요? 깃발 보이죠? 또 일로 가요. 지금 달이 얼만큼 공전했어요? 딱 절반 180도 돌았죠? 자, 공전도 딱 절반 180도 돕니다. 또 뭐 보여요? 깃발 보인다고요. 즉 달이 공전하는 주기와 자전하는 주기 4분의 1 돌면 4분의 1 돌 거야. 8분의 1 돌면 8분의 1 돌 거야. 그 주기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만 보이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24번. 다음 중 지구계를 구성하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지구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 같은 생물체, 이런 걸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자, 내 주변에 뭐 있어요? 땅 있죠? 지권이고요. 하늘 있죠? 기권이 있습니다. 물 있죠? 수권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외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구계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외권은 좀 상호작용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을 묻습니다. 그때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을 묻고 있네요. 봅시다. 바람이 불어 황사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황사는 모래바람이에요. 그 모래 어디서 나왔을까? 땅에서. 지권. 바람이 분대요. 기권. 따라서 이것은 기권과 지권 사이의 상호작용. 자,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동굴이 생긴대요. 지하수 뭡니까? 수권. 물이니까요. 그죠? 석회동굴. 땅이죠? 지권. 해수면의 온도 상승으로 태풍이 생긴다. 해수면 뭡니까? 해수면 하면 물이죠. 수권. 태풍은 큰 바람, 공기의 움직임, 기권. 해안 침식작용으로 동굴지형이 생긴다. 자, 동굴지형은 지권. 그런데 왜 바닷물에 의해서 깎였대요? 바닷물, 수권. 이렇게 상호작용입니다. 문제는 수권과 기권을 물어서 여기에 있네요. 수권과 기권이니까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현상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 나오면 뭐 생각나셔야 돼요? 자, 엘니뇨 생각하셔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무역풍의 약화로 페루 연안의 차가운 해수의 용승이 약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역풍의 바람이죠. 무역풍 바람이에요. 그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가야 해요. 그죠? 이렇게 물이 가면 이쪽에 있는 물이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엔 물이 좀 부족해질 거예요. 따라서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채워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쪽은요. 차가운 물이 쭉 계속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는 바람이 약해지게 돼요. 그 말이 무역풍 약화입니다. 이렇게 부는 바람이 약해지자 물들이 이렇게 많이 안 가요. 물이 가야지 밑에서 채워 올라가는데 물이 많이 안 가니 밑에서 채워 올라오는 양이 적어지겠죠. 즉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오케이? 그것을 우리는 용승이 약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쪽이
원래 찬물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많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 따뜻합니다. 따뜻하다 보니까 기온이 이쪽이 좀 온도가 높죠? 이게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진다는 이야기고. 오케이? 수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장이 황폐화됩니다. 기존과 다르니까. 그리고 상승기로 해서 다량의 비가 오기도 하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건조해지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걸 우린 묶어서 뭐라고 해요? 엘니뇨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엘니뇨 현상은요. 그림과 함께 의미를 좀 같이 살펴보시고요. 상대적으로 라니냐 현상도 같이 읽어두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쓰나미는요. 지진 해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기대순환은요. 지구 전체 규모의 큰 공기의 흐름입니다. 이런 무역풍, 뭐 편서풍, 극동풍 이런 것들을 대기대순환이라고 하죠. 지구온난은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2번이고요. 우리가 2019학년도 2회차 기출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수월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더불어서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들도 감이 오시죠. 그죠? 따라서 이런 문제풀이를 통해서 공부 방향들 잡으시고 개념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